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주 과테말라 대사 천준호입니다. 저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주 과테말라 대사로 재직하였는데요. 중남미 생태 문명 주제하에서 과테말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야 원주민들의 생태와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테말라는 북쪽으로는 멕시코, 동쪽으로는 벨리스, 남쪽으로는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미 국가로 면적은 약 10만 8천 평방미터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지형은 크게 시에라 마드레 산맥이 지내는 고원지대와 서부 태평양 연안의 열대 저지대, 북동부 빼뗀 지역의 열대 우림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대별되는데요. 사람들은 덥지 않은 고원지대에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적도에 가까워서 더운 나라일 거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봄 날씨가 1년 내내 지속되어 영원한 봄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800만 명으로 중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요. 그중 오늘의 주제인 마야 원주민은 공식 통계상으로는 41.7%이지만 과거 과테말라 정부가 원주민 비율을 축소해 발표하는 경향을 보여왔음을 감안할 때 발표치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는 볼리비아, 페루와 함께 중남미에서 가장 원주민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편 라디노로 불리는 백인과 메스티조는 56.1%로 가장 비중이 높은데요. 실제 지배층인 백인의 비중은 따로 통계를 내지 않고 라디노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5%에서 최대 18%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테말라 원주민은 기원전 2000년까지 올라가는 마야 문명의 후손인 마야족인데요. 끼체, 깍지체, 객치, 맘 등 4개 부족을 중심으로 총 22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00년 이상 이어져 온 마야 문명은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 후 250년까지인 선고전기 시기 및 그 이후 가장 번성했던 950년까지의 고전기 시기, 그리고 멸망한 1539년까지의 후고전기 시기로 구분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과테말라 대표 마야 무역지인 띠깔은 고전기 유적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처럼 열대 밀림 지역에 파묻혀 있어서 아직도 발굴이 지속되고 있죠. 마야 문명은 신비한 문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는 2006년에 개봉한 영화 아포칼립토에서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특히 건축술, 천문학, 영을 사용한 수학, 충격적인 인신공격 의식 등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과 달리 하나의 대제국이 아닌 느슨한 여러 도시들의 연합체였고, 스페인 전복자들이 도착한 16세기에는 마야 문명이 쇠퇴해서 도시들이 버려진 후고전기 시대여서 아즈텍이나 잉카제 같은 드라마틱한 정복 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야 도시들이 왜 갑자기 쇠퇴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지만 지속적인 내전, 인구 과잉으로 인한 환경변화, 가뭄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에 대한 스페인의 정복은 멕시코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에르난도 코르테스가 1521년 페드로 데 알바라도를 대장으로 한 원정대를 파견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의 정벌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173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타 중남미 지역처럼 카톨릭 교회가 큰 역할을 수행해서 캐톨릭 컬로니얼리즘이 정착되었습니다. 오늘날 과테말라 최대 재벌 가문 중 하나로 미국과 유럽, 멕시코 등에 수출되는 가요 맥주로 유명한 카스티오 가문은 코르테스와 함께 아즈텍 정복에 참여했던 베르날 디아스 델 카스티오가 과테말라 충독이 된 이후에 이어진 가문으로 500년 전에 스페인의 과테말라 원주민 정복이 아직도 과테말라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테말라 원주민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 확대에 따른 소위 라디니제이션 동화 현상에 있어서 마야의 전통 문화를 보존 개성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22개의 마야 부족들은 각 부족에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언어의 보존이 매우 중요한데요. 1995년 내전 종식할 때 원주민들의 정체성 및
권리에 관한 합의에 의해서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었고요. 2003년에는 언어법이 제정되어서 교육, 의료, 법률 등 공적 서비스를 원주민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학교에서 해당 지역의 원주민 언어를 스페인어와 함께 가르치도록 하는 진전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적 원주민 언어 서비스는 매우 미약하고 거꾸로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부족의 원주민들과도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많은 원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테말라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면에서는 고대 마야 문명의 전통적인 요소와 스페인 정복 이후 유입된 가톨릭 신학이 상호 융합되어서 가톨릭 성인과 마야 토착신이 동일시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은 꼼프라디아스 체제라는 가톨릭 종교와 전통 가부장적 권력이 융합되어 마을을 통제하는 특징적인 시스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마야 원주민들은 자연의 모든 요소, 즉 태양, 달, 별, 산, 물, 옥수수 등의 모든 신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들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신론적인 세계관과 모든 아이들은 대개 동물의 모습을 한 자신의 분신령인 나와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제가 추후 소개할 원주민 출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맨추의 책에서 자세히 묘사된 바 있습니다. 풍속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활절 전 일주일간 세마나 산타 축제인데요. 안티구아에서 거행되는 프로세션이라고 하는 성상 행렬은 그 독특함과 화려함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야 원주민들의 전통 풍속을 보다 잘 보여주는 것은 죽은 자의 날 11월 1일에 행해지는 거대한 연날리기 풍속입니다. 영적 메시지와 문화적 상징, 공동체의 희망과 투쟁을 상징하는 모양을 그린 거대한 연을 전시하고 날리는 축제는요, 3000년 마야의 전통으로 연들이 조상과 소통하고 악령을 쫓는다고 믿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동행사가 열리는 순팡모 지역에 가봤는데요. 거대한 연들이 늘어선 모습이 매우 특이하고 장관이었습니다. 마야 원주민의 정체성을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은 사진에서처럼 여성들이 항시 착용하는 전통 의상입니다. 여성 전통 복장은 우이삘이라고 하는 상의와 그리고 꼬르테라고 하는 치마로 구성되는데요. 우리처럼 명절에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일상복으로 항상 착용합니다. 우이삘은 매우 비싼 옷이고 이를 입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 속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포장되긴 하는데요. 개혁정부라고 하는 현 아레발로 정부에서조차 원주민 여성 노동장관이 우이삐를 입고 임명장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명절에만 입는 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한편 전통 마야 원주민 사회는 우리 유교 문화와 비슷하게 아버지, 남편, 아들로 이어지는 남성 우위의 마초 문화이기 때문에요. 원주민 여성은 원주민, 빈곤, 여성이라는 삼중 착취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도 일컬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 전통 복장도 여성 등발이 상시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마야 문화의 보존은 36년간 이어져 온 내전 당시에 마야 좌파 운동권이 주장한 사회 통합보다는 원주민 문화 보존을 보다 중시한 문화주의자들이 90년대 이후에 대세를 장악함에 따라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족 차원을 넘는 범마야 정체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부분의 원주민은 자기 부족의 언어와 문화에 더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범마야 문화 강조가 보다 근본적인 토지 문제 해결 회피를 위한 안전한 대처물이라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들은 여타 중남미 국가 원주민들처럼 차별과 빈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 원인의 기원에는 토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 흔히 3차례에 걸친 원주민 토지 수탈 과정이 있었다고 언급되는데요. 1차는
16세기 스페인 정복에서 기원하는 공통적인 현상인 엔코미엔다 체제 확립이지만 2차는 19세기 독립 이후 개혁가로 알려진 바리우스 대통령이 부족 공동 토지를 잘게 쪼개서 개개인 토지로 사유한 후에 수탈한 데 따른 것이고요. 3차는 1960년 발반한 36년간의 좌우 내전에 기인한 것이라서 과테말라의 고유한 상황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차 침탈이 이루어진 19세기 독립 이후 공동체 토지의 사유화 과정에서는 플란테이션 농장에서 커피 재배가 장려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제1수출 상품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까브레라 대통령은 미국의 유나이티드 프루츠 컴퍼니에게 대규모 토지를 양도해서 1930년대 동회사는 과테말라 전 국토의 42%를 세금 없이 보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나이티드 프루츠 컴퍼니의 과도한 토지 소유는 36년간 이어진 내전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10년의 봄으로 불리는 1944년에서 1954년간 아레발로 및 아르벤스 대통령으로 이루어지는 좌파 개혁정부의 집권 시기에 10만 명의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최초의 토지개혁이 시행되었지만 동개혁은 CIA 배후 쿠데타로 아르벤스 대통령이 축출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러한 개혁의 좌절은 쿠바 혁명과 냉전을 배경으로 1960년 36년간 지속된 내전 발발로 이어졌고, 이러한 장기 내전은 토지 침탈을 넘어서 전통적인 원주민 공동체를 뿌리채 흔들게 됩니다. 내전 중에 원주민들은 이념보다는 생존 차원에서 대거 좌파 게릴라 조직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군은 이들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지만은 시빌 디펜스 패트롤이라고 하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원주민 상호 간에 공격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 결과 20만 명이 학살되고 600개의 마을이 파괴되었으며 1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성을 알린 깨초적의 인권운동가인 리고베르타 멘추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국내에서도 번역 출간된 나의 이름은 멘추라는 책을 1983년에 출간해서 199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다만 동수상 이후에 미국의 인류학자 데이빗 스톨에 의해서 멘추의 책에서 기술된 정부국의 남동생 화형 처형이라든지 멘추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등의 기술이 좀 과장되고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추의 활동과 증언이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테말라 원주민들은 96년 내전이 끝나고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곤과 차별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1인당 GDP가 5,000불을 넘어서 세계은행 기준 상위 중소득 개도국에 속하지만 원주민 빈곤율은 79%에 달하고요. 그중 35%는 기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5세 이하 아동의 절반이 영양실조라는 통계도 있는 등 다수가 끼니도 해결 못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수준도 열악해서 성인의 33%가 문맹이고 40%만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생의 90%가 졸업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을 등지고 기회를 찾아서 미국으로 불법 이주하는 사람이 지속 증가해 왔는데요. 미국 내 과테말라 거주민은 2023년 기준 공식적으로는 130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다고 추정되고 있고요. 이들의 송금액은 과테말라 GDP의 20%에 달해서 과테말라 경제는 이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인 경제적 빈곤을 시정할 전국적인 원주민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멘추가 2008년에 창립한 위나크당이 유일한 원주민 정당이지만 존재감은 매우 미미합니다. 멘추 또한 2차례 대선에 도전했지만 미미한 득표율로 낙선했는데요. 유사하게 원주민 비중이 높은 페루나 볼리비아에서는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력발전댐 건설 및 광산 개발로 인한 원주민 생태 환경을 뒤흔드는 토지 상실과 환경 파괴도 진행되어 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제4차 침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ILO 협약 169호 및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에서 원주민의 토지와 부존자원 개발을 하려면은
원주민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소위 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원칙이 확립되었지만은 동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원주민 공동체와 많은 갈등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은 건설 과정에서 이주 거부 원주민들이 학살되고 3,000명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한 1980년에 칙소이 댐 건설, 원주민들이 장비 반입 봉쇄 시위에 1,2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마을 지도자들을 체포했던 말린 금강 사건, 시위 원주민들에게 총을 쏘는 사진이 보여주듯이 싱카족이 환경 파괴와 토지 소유 문제로 저항했던 에스코발 은강 사건들이 유명합니다. 다만 2023년 12월 미주 인권재판소는 엘 에스토르 리콜 광산 채굴을 금지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동체의 토지를 지키려는 깨치족의 40년 투쟁이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테말라 원주민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36년간의 내전을 종식하는 96년 평화협정에서는 과테말라를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 국가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져 원주민들이 자신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면서 조화 속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과테말라 원주민 사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999년 원주민 권리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기득권 세력의 방해 속에서 부결된 것은 동 목표를 향한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주민들이 지금처럼 근본적인 사회 통합 없이 2등 시민으로 남아있는 한 과테말라의 근본적인 발전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야 원주민들의 생태문화 보존 측면에서는 일정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관광 자원으로서의 전통문화 보존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의 진정한 사회 통합은 아주 매우 미흡한데 지속 가능한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생태문화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의 통합은 과테말라 원주민은 물론 과테말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